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0년 남양주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73세 남편 박 씨 그리고 69세 아내 이 씨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지긋한 나이가 되어서 자식을 다 독립시키고 좀 한적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이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완공된 지 1년도 안 된 신식 아파트였고요. 그러다 보니 보안시설도 최신이었죠. 두 사람은 전망이 좋은 14층에 살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차단기를 통과해야만 지하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사람들이 걸어서 단지 내로 들어오려고 해도 내부로 사실 들어오려면 여러분의 집들처럼 출입카드나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파트 곳곳에는 CCTV가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었죠. 박 씨와 이 씨 두 사람은 노후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간 모은 재산으로 소일거리 삼아서 주식 투자를 해왔고요. 거기서 번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남편 박 씨는요, 아침 7시쯤에 골프 약속 때문에 먼저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아내 이 씨도 자주 가는 경로당에 동지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옹심이를 만들어 먹기로 되어 있어서 남편이 나가고 나서 외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8시 서울에 살고 있는 지인과 약 18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주식 투자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골프 모임 이후에 지인들과 간단하게 식사와 술을 조금 마시고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쩐지 집안이 조용합니다. 여태 전화 한 통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었던 이 부분을 아내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이름을 불러도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요. 남편은 결국 아내가 잠시 외출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짐을 정리하러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본 광경은 노부부의 평온했던 삶의 꿈을 산산조각 내게 합니다. 안방의 침대에는 아내 이 씨가 얼굴과 목에 10차례 넘게 흉기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처참한 모습에 남편은 경악했고 울부짖으며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은 경동맥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하고 있는 범인과 이 씨가 사투를 벌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씨 아내의 양손에는 방어를 했던 흔적이 11군데나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은 사건 당일 오전으로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고 8시에서 8시 18분까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망한 거였죠. 다행히 성폭행이나 다른 가학행위를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지인과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죠. 참석하기로 했던 경로당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8시부터 12시 사이를 범행 추정 시간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대범하게도 피해자의 집에 있던 부엌칼이었습니다. 이 외에 피해자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다만 집안에 있던 물컵 같은 이런 식기에서 6명의 것으로 보이는 DNA 일부 그리고 신발장 거울에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6명의 DNA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하나씩 대조를 했죠. 하지만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발장 지문 이것 또한 1년 전 이삿날 일했던 이삿짐 센터 직원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 씨를 살해하고 나서 이 집안에 남겨둔
흔적은 사실 몇 가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화장실 슬리퍼 자국이었는데요. 이게 이 씨 집에서, 이 씨 집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화장실 슬리퍼 자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슬리퍼가 바닥에 혈흔이 조금 묻은 채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이 씨 화장실 원래 있던 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하면 누군가 살인 현장에 이 신발을 신고 있었고, 그러면서 살인 후에 피가 묻었고, 이후 자신은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신발은 다시 원위치에 두고 간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 주목할 것은 범인이 작은 방에 장롱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침대 위에 고가의 명품 시계가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부는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던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가 금품을 노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사라진 물건이 없었어요. 집안에 있던 금품도 그대로 있고 시계도 그대로 있고, 즉 침대 위의 시계는 마치 범인이 금품을 노리고 왔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중요한 건 범인을 추정해야 합니다. 누가 이곳에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사건 현장 현관과 창문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쩌면 면식범,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람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집안에 들어와서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안방에 있는 이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태연하게 화장실로 돌아가서 범행 때 묻은 피나 흔적을 씻은 뒤에 가지런히 슬리퍼를 벗어두고 마치 강도를 당한 것처럼 꾸민 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이 아주 단순한 사건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 없어, 면식범이야. 게다가 여기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된 새로운 아파트. 드나드는 사람도 별로 없어. 게다가 신식 아파트니까 보안장치 잘 돼 있어. 출입기록 CCTV만 뒤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누가 보기에도 범인이 이 단지를 손쉽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수사는 진척이 없었죠. 그 이유가요. 사건 당일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 1층 엘리베이터 앞, CCTV 등에 찍힌 188명을 대상으로 당일의 행적을 모두 조사했지만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 집으로 들어간 거야? 방법조차 알 수가 없었죠. 당시 이 씨의 집에는 사진처럼 최신식 보안장치인 월패드라는 게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건 보안만 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전자기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집 밖에서도 집안일을 볼 수가 있고 가스나 보일러 켤 수 있고 그런 약간 최신 기술이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집 안에 있을 때 누군가가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그 사람의 모습이 화면에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 면식범이 이 씨를 보러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다면 녹화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이날 초인종을 누른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 또한 여기선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 이 집에 왔던 사람은 남편 박 씨 기록 외에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 인위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흔적도 없었죠. 어라? 이게 경찰이 처음 추측을 한 대로 면식범이 들어온 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노크를 해서 들어와서는 이 씨를 살해한 게 아닐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식범이 살해를 했다면 이유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두 부부는
특별히 누구에게 원한 살 일이 없었고 게다가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일도 없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 또한 깨끗했어요. 혹시 몰라서 이 사건 당일 자식들과 가족들의 모든 행적을 조사하게 되는데 다들 정당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 한 명. 혹시 남편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하고는 늦은 밤 돌아와서 시신을 발견한 것처럼 꾸민 것은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들어가고 나간 건 사실 모두 CCTV를 통해서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기록을 통해 그때 골프장에 간 것도 확인됐고 식사를 했던 식당의 CCTV에서도 남편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즉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혹시 외부에서 들어온 범인이 미리 집안에 들어와 있다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미리 이 집에 들어온 흔적은 남아야 하죠. 그래서 경찰이 사건 일주일 전 CCTV를 다 분석하지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서 숨어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요, 가족이 아닌 다른 면식범이 가족들도 모르는 어떤 원한으로 인해서 사건 당일에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노크를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기록도 안 남고 CCTV도 안 보이고 사실 다소 좀 꼬여있긴 하지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해서 어찌저찌 걸리지 않고 집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다늘 어떻게 현장을 빠져나왔을까요? 남양주의 이 아파트는 사실 보안이 철저했던 만큼 외부인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가 만약에 계단을 이용했다라고 해도 아파트를 빠져나가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1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단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떤 특별한 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아예 생각을 전환해서 혹시 여기가 새 아파트니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어떤 집을 통하거나 옥상을 통해서 진입을 해가지고 14층 피해자의 집으로 몰래 내려온 건 아니겠느냐? 이 가능성 또한 경찰이 조사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의 2층과 3층에 아직 입주하지 않은 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옥상을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냐?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요, 경찰은 아예 이 당시에 입주해 있던, 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48세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신발장과 화장실, 의류까지 혈액 반응 검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그나마 이 이웃들 중에 아파트 옥상에서 이 씨와 고추를 말리는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한 적이 있는 약간 원한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을 겪은 이웃 한 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집의 거실 카펫을 압수해서 조사했고, 왜냐하면 혈흔의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게 되는데 역시나 특별한 범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혹시 모를 어떤 청부살인의 가능성? 누군가 킬러를 보내서 그녀를 살해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 또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청부살인업자라면 이 집에 이 남양주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이런 초면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들어왔다가 게다가 이 씨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줬을 리 또한 만무하죠. CCTV 한 컷도 없을 리 또한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생각을 펼쳐나가면 펼쳐나갈수록 더욱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경찰은 필사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괴담까지 돌게 됐냐면 주민들 사이에 이 아파트에 지하실에 몰래 숨어 사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숨어 살다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괴담이 들리게 됩니다.
경찰로서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이 괴소문의 근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연관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냐? 이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살인사건은 2016년 1월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이후에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장기미제 수사팀을 통해 사건이 다시 재조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범인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분석 내용이 나오는데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범인이 식기에도 식기가 이제 왔다 갔다 했던 흔적도 있었고 한 것으로 봐서 화장실과 부엌을 들어갔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신발과 식칼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범인은 분명 피해자와 가깝거나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익숙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시나요? 죽은 이 씨의 손에 방어흔이 11개나 발견된 것은 범인이 이 70대 노인이었던 이 씨를 쉽게 제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오히려 싸움이 난 거였죠. 즉 이거를 통해서 범인은 노약자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CCTV나 다른 곳에서 출입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파트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주민이거나 아파트를 관리하는 인물 또는 배달업체 직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게다가 신발까지 가지런히 둔 것으로 보아 사전에 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어쩌면 장기간에 걸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그저 단순하고 금방 해결될 줄만 알았던 살인사건이 범행의 동기도, 범행의 방법도, 탈출 경로,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 남양주 밀실살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인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평생을 함께 고생하다가 이제서야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그런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꿈꿨던 박씨, 그의 가슴앓이를 우리가 좀 더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